금은 요양병원 면회실의 공기가 달랐어요. 평소 멍한 눈빛으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던 김철수 씨의 눈에서 갑자기 또렷한 빛이 번쩍하고 지나갔거든요.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박영순 할머니가 화초에 물을 주는 동안 김 씨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영순아, 나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치매가 아니야. 박 씨의 손에서 물조리개가 떨어졌어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죠.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그 순간 박 씨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죠.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리자 마치 누군가 스위치라도 누른 것처럼 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다시 그 익숙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가 창밖만 바라보는 치매 환자의 모습이 되었죠. 그날 이후 박 씨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치매가 아니었어요. 그저 치매인 척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 씨의 머릿속은 끊임없는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왜 이런 짓을?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어요. 분노, 공포, 배신감. 1973년 그들이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김 씨는 작은 금속 공장에서 일했고 박 씨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매일 아침 김 씨가 도시락을 들고 출근할 때면 오늘도 사고 없이 돌아오세요라고 인사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40년이란 세월, 그 모든 날들이 이렇게 끝날 운명이었을까요? 시간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 갑자기 찾아와 김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말했던 날이었죠. 열쇠를 찾지 못하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고 때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한다고 했어요. 요즘 부모님 세대분들은 치매 초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잖아요. 빨리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며느리의 말에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라 생각했죠. 김 씨는 항상 건강했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함께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병원에 가보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그 결과는 초기 치매 진단이었답니다. 노인성 치매입니다. 초기라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박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후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어요. 아들 부부의 주도로 요양병원 입원이 결정되었고 김 씨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는 듯했죠. 단 3개월 만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아들은 박 씨에게 요양병원 근처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내 집에서 살다 죽을 거야라고 거절했죠. 결혼 이후 평생 모아온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빨랐고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말이죠. 그날 병원을 나오며 박 씨는 우연히 주차장에서 아들의 차를 발견했어요.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며느리 지영이 차에서 내리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바람에 살짝 열린 서류 한 장이 박 씨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분명 김 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였어요. 순간 박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부동산 등기부, 남편 명의 재산, 요양병원. 순간적으로 무서운 가설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병원 서류 때문에 들렀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이 박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이 숨겨둔 서류함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빈 서류함만 남아 있었답니다.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 관련 서류들, 집문서, 통장, 도장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퇴직금으로 장만한 강원도 소형 땅 문서도 없었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결심을 했어요. 며느리의 계략을 밝혀내고
그녀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이죠. 내가 평생 가르친 아이들 수만 명이야. 그 중에는 경찰도, 의사도, 변호사도 있지. 이웃들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지만 사실 박 씨는 젊은 시절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중학교 교사였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겉으로는 온화해 보여도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죠. 1980년대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교단을 지켰던 그 힘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길러온 관찰력과 인내심, 그리고 정의감이 이제 직접적인 복수의 도구가 될 거라고는 박 씨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한 장면이 그려졌어요. 며느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첫 번째 작전은 동창회 모임에서 만난 오랜 친구 이정옥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정옥은 대학병원에서 은퇴한 간호사였고 의료계에 아직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죠. 박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과 요양병원 입원 과정에 대한 의문을 털어놓았어요. 정옥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박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도움을 약속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이 이 정도일 줄이야. 치매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더라고. 정옥은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고 말했어요. 박 씨는 그 말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답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살았지만 이건 참아선 안 되는 일이야. 며느리 최지영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꽤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세련된 외모와 달변,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박 씨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영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면모를 놓치지 않았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께 민폐 끼치기 싫어서요. 결혼 초기에 했던 말이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단순한 시어머니의 편견인지 아니면 정확한 직감인지는 이제 밝혀질 때가 되었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3번,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늘 같은 간호사가 있는 시간을 노렸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남편을 관찰했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한 달째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답니다. 병실에 둘만 남았을 때 박 씨는 조용히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김 씨가 좋아하던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남산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당신이 내 손을 처음 잡았던 그 벤치, 아직도 그대로 있을까요? 그러자 김 씨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치매 환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건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살아있는 기억의 증거였답니다. 여러분도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 박 씨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남편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무언가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답니다. 박영순과 최지영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펼쳐질 놀라운 반전.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하지만 지영은 아직 몰랐겠죠.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평범한 노년의 할머니가 아니라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마리의 아모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죠. 며느리 지영이 병원 원장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 씨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지영이 원장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죠. 김철수 씨 담당 의사를 바꾸지 말아주세요.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원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의심의 실마리가 하나씩 이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한 간호사와 마주쳤어요. 아, 김철수 씨 보호자분이시죠? 어제 면회 후에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박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식사를요? 제대로 드셨나요?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평소보다 훨씬 잘 드셨어요. 특히 복도 산책할 때는 꽤 또렷한 모습이셨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김 씨는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김 씨의 눈빛이 변했죠.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여기서 꼭 데려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그 순간 김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박 씨의 손을 꾹 쥐었다 놓는 동작. 암호 같은 신호였죠. 김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치매 환자의 무의미한 반응이 아닌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박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김 씨를 위해 강해져야 했죠. 병원에서 나오며 박 씨는 결심했어요.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했죠. 친구 이정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옥아, 너 혹시 치매 전문의 아는 사람 있니?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있어. 대학병원 신경과 과장이 내 후배야.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만나기로 했어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박 씨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남편의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급속도로 악화된 증상, 병원에서 보인 의심스러운 모습, 사라진 재산 관련 서류들. 정욱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영순아,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문제야. 요즘 노인 재산을 노리는 가짜 치매 사례가 많대. 특히 부동산이 있는 노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박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욱은 계속 말을 이었죠.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노인 학대 중에서도 이런 재산 갈취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박 씨는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옥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죠. 내 후배에게 연락해 볼게. 김 씨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해. 그날 밤 박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40년 전 결혼식 사진부터 아들 민호의 돌잔치, 첫집 장만했을 때 찍은 가족 사진까지 모든 순간에 김 씨는 늘 든든한 가장이었죠. 특히 눈에 들어온 건 1980년대 초 민호가 큰 병을 앓았을 때 사진이었어요. 어린 민호를 안고 밤새 병원 의자에서 잠든 김 씨의 모습. 박 씨는 눈물을 훔쳤어요. 당신이 치매라고? 그럴 리가 없어.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금고가 생각났죠. 결혼 초기부터 비상금을 모아둔 곳이었어요.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어보니 다행히 현금과 통장 한 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김 씨가 몰래 숨겨둔 쪽지도 있었죠. 영순에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너 자신을 지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마음은 강물처럼 깊었어요. 박 씨는 쪽지를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제부터 필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엄마 좀 만나자. 혼자서는 너무 외롭구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승낙했죠. 만남 장소로 그들이 자주 가던 동네 분식집을 정했어요. 민호는 어머니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의 표정은 어두웠고 그의 눈 아래로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지셔서 박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학교 교사로 일할 때 문제 학생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죠. 민호야, 왜 아버지 진료 기록을 요청하지 않았니? 왜 두 번째 소견은 구하지 않았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진단하셨잖아요. 다른 의견이 필요할까요? 박 씨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요양병원에 모셨니? 집에서 모시면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잖아. 민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죠. 지영이가 어머니 혼자서는 아버지 돌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사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 감축이 있었거든요. 집 대출금도 많고, 그래서였군요. 경제적 어려움이 아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물었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필요했던 거니?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전 그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박 씨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가 결국 그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상황.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화 내내 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 모습에 박 씨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박 씨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니? 민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요. 지영이가 관리하고 있어요. 병원비 때문에. 그날 저녁 정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영순아,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만나자. 내 후배가 김 씨 의료 기록을 검토해 준대.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정옥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어요. 정옥의 후배 정현우 과장은 중년의 듬직한 의사였죠. 그는 김 씨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단 과정이 좀 이상하네요. 보통 치매 진단은 여러 검사와 관찰을 거쳐 신중하게 내려요. 하지만 김 씨의 경우 단일 검사만으로 진단이 내려졌어요. 정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약물 처방도 의심스러워요. 초기 치매 환자에게 이렇게 강한 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런 약은 오히려 인지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남편이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이 진단 과정은 매우 의심스러워요.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때 정 과장은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어요. 사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모두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분들이었고 모두 같은 의사의 진단을 받았더군요. 박 씨와 정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의사 이름이 혹시 강태준 선생님인가요? 정 과장은 놀란 눈으로 박 씨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죠? 바로 그 의사가 김 씨에게 치매 진단을 내린 사람이었어요.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다른 환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 과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 분은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넘기고 요양원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 과장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죠. 의료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야 해요. 저희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병원을 나오며 박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죠.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하필 며느리가 추천한 그 병원이었어. 정옥이 박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순아, 조금만 더 참아.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모든 증거를 앞에 두고 무릎 꿇는 모습, 아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 무엇보다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날 오후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어요. 민호는 출장이라 집에 없었고 지영이 혼자 있을 시간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집 열쇠를 놓고 온 것 같아서 혹시 민호가 여기 두고 갔을까 해서.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박 씨를 안내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지영이 황급히 서류들을 치우려 했지만 박 씨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그것들을 포착했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김 씨 명의의 통장 사본, 위임장. 순간 박 씨의 시선과 지영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죠. 지영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건 그냥 아버님 재산 정리하는 거예요. 요양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교단에 섰던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영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저기,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다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박 씨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래, 그럼 왜 남편 도장을 몰래 가져갔니? 왜 우리 집 서류함을 뒤졌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박 씨는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지영아, 나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 거짓말하는 눈빛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민호는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느끼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 씨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호야, 우리 집에 있던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 도장, 다 어디 있니? 민호는 지영을 힐끗 쳐다봤어요. 지영이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 순간 박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알고 있었어. 모든 것을. 하지만 그는 아내의 편에 섰던 거였죠. 40년을 키워온 내 아들이 남편과 함께 그토록 사랑으로 돌봐준 아이가. 박 씨의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마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박 씨는 꾹 참았어요. 민호야, 내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야.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박 씨는 똑똑히 말했어요. 아버지의 치매는 가짜야. 이상한 약물로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거지. 오늘 대학병원 신경과 과장님께 확인받았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영이 끼어들었죠. 어머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서 그런 음모론을.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박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정옥이 빌려준 거였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너희가 간 병원에서 이미 여러 명의 노인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야. 의료 사기라고. 경찰에 신고해도 될 만한 사안이지. 민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도 안 돼. 그건 모함이에요. 어머님이 미쳐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영의 눈빛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박 씨는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앞으로 더 자세히 조사할 거야. 너희가 꾸민 모든 계략을 밝혀낼 거고 아버지도 집으로 데려올 거야. 박 씨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약했던 거야. 이제 와서 뭘.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며느리가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는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실을 향한 박 씨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과연 박 씨는 남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들 부부의 집에서 돌아온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드러난 배신의 충격이 너무 컸죠. 어릴 적 민호가 고열로 앓던 날, 밤새 그의 이마를 식혀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슴 한편에선 분노가 들끓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모성애가 복받쳐 올랐어요. 새벽녘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지영의 계획이 처음에는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금까지 밀리면서 저는 지영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어요. 박 씨는 아들의 사과를 묵묵히 들었어요. 젊은 시절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학생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네요. 민호야, 진실을 말해줘. 강태준 의사와 지영은 어떤 관계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지영의 사촌 오빠예요. 처음부터 짜고 진행한 일이었어요. 혹시 아버지 생명보험도 있니?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난달에 가입했어요. 지영이 강력히 권해서 박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갑자기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산 정리를 서두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주목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 그 어둠만큼이나 캄캄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문득 결혼 초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작은 새방에서도 행복했던 그 웃음, 당신을 꼭 구해낼 거예요. 아침이 되자 박 씨는 정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욱아,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의사와 며느리가 친척 관계였어. 게다가 최근에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까지 가입했대. 정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럼 단순한 재산 갈취가 아니라 김 씨의 목숨까지 노리는 거네. 잠시 침묵 후 정욱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순아,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는 걸 미덕으로 배웠지만 이건 참아선 안 돼. 지금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자. 내가 좋은 방법이 있어. 두 사람은 요양병원 앞에서 만났어요. 정욱은 박 씨에게 간호사 유니폼을 건넸죠. 이게 뭐야? 내가 그 병원 간호과장과 대학 동창이야. 내가 새로운 간호조무사로 2일 동안 일할 수 있게 주선했어. 내부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박 씨는 망설였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든 써야 했어요. 병원 내부로 들어가기 전 정욱이 마지막 조언을 했죠. 각 병실마다 약물 기록을 확인해. 특히 김 씨처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을 주목해봐.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박 씨는 이제 환자들에게 배식을 돕는 보조 간호사였어요. 손에 익숙하지 않은 쟁반을 들고 다니자니 40년 전 신혼 시절 김 씨를 위해 처음 요리했던 그 서툰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각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 씨처럼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환자가 3명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자의 보호자는 부동산이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죠. 박 씨는 담당 간호사의 자리에 앉아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기록을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 환자분 약물 스케줄을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새로운 간호조무사 맞아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영 간호사, 3번 병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요. 빨리 와보세요. 간호사는 박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급히 병실로 향했어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의료 기록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정옥과 함께 찍어온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김 씨와 유사한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가 강태준 의사의 진단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패턴이었죠.
정옥은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약물 조합은 인지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어. 이건 명백한 의료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박 씨는 다시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출근했어요. 남편의 병실로 향하는 길, 그녀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며느리 지영이었어요. 제 시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이대로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박 씨는 화장실로 급히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죠. 지영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 후 바로 청구할 수 있겠죠? 박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재산 탐욕을 넘어 남편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란 지영. 늘 물질에 집착하며 사촌 오빠와 함께 부유한 노인들을 상대로 한범죄를 계획했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 복도를 지나던 중 의사들의 회의실에서 강태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김철수 씨 퇴원 서류는 준비됐습니까? 다른 의사가 대답했어요. 네, 보호자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왜 퇴원인가요?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더 전문적인 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이었어요. 서둘러 남편의 병실로 향했죠. 김 씨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도가 한적한 틈을 타 박 씨는 김 씨의 귀에 속삭였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당신을 곧 데려갈 거예요. 그때 김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맑은 의식이 담긴 그 눈빛,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애틋한 시선. 박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간호사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어요. 담당 간호사가 약물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죠. 김철수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 씨는 순간 직감이 왔어요. 그 약이 남편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씨는 자연스럽게 간호사에게 다가가 약을 대신 들었어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씨는 재빨리 물약을 화장실에 버리고 빈 약병만 돌려놓았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옆 침대의 환자가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아까 그 환자 이중호 할아버지가 박 씨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 씨가 다가가자 이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약을 안 먹은 지 3일째입니다. 제 정신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요. 박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돌아오고 있었고 눈빛도 또렷해져 있었죠. 여기 환자들 중 몇 명은 실제로 치매가 아닙니다. 강 선생이 처방한 약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들이 제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 갇혔죠. 당신도 같은 상황인가요? 박 씨는 목이 메었어요. 네, 제 남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씨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직 친구들이 몇 있습니다. 한 명은 퇴직 판사고 다른 한 명은 신문 기자예요. 박 씨는 이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뜻밖의 동맹이 생긴 기분이었죠. 우리 세대의 경험과 인맥이 이럴 때 빛을 발하네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무시하지만 우리에겐 평생 쌓아온 지혜와 인연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정옥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옥아, 같은 상황에 처한 또 다른 환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기로 했어. 정옥은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했지만 주의를 당부했어요. 조심해야 해. 이미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으니 내일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게 좋겠어. 그 다음 날
박 씨는 이 씨가 소개해준 퇴직 판사 정진우를 만났어요. 정 판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감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도 있군요.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의료기록, 간호사들의 대화 녹음, 민호의 자백, 그리고 이 씨의 증언. 정 판사는 자료를 살펴보다 경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 의사와 공모자들은 지난 2년간 최소 1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을 써왔군요. 박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 판사가 보여준 자료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중 3명은 이미 사망했고 대부분은 재산을 잃고 요양시설에 방치되어 있었죠. 이건 조직적인 노인 표적 범죄네요. 노인 학대와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 이런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노인 친척분이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꼭 2번째 의견을 구해보세요. 정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그 순간 박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사모님, 지금 김철수 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서둘러 오세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보낸 문자였어요.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안 돼. 남편을 옮기고 있어요. 정 판사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환자 불법 이송 신고입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해 주세요. 박 씨는 정옥에게도 급히 연락했어요. 정옥아, 남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어. 요양병원으로 빨리 와줘. 박 씨는 택시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김 씨는 이미 병원에 없었죠. 간호사들은 모른 척했고 원장은 회의 중이라며 만날 수 없었어요. 박 씨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병원 주차장에서 익숙한 차가 보였어요. 민호의 차였죠. 박 씨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민호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에 차 있었죠. 민호야. 아들은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박 씨는 아들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 말해봐.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원도. 지영의 친척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옮겼어요. 뭐라고? 지영이 모든 걸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려고. 그리고 보험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정 판사와 정옥도 함께 왔죠.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박 씨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를 찾는 거야. 주소를 정확히 알려줘.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의 요양원. 서울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죠. 박 씨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불법적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원도 요양원으로 옮겨졌다고 해요.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어요. 현지 경찰서에 연락해서 환자 보호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병원 관계자들도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병원 내부에선 이미 강태준 의사와 원장이 경찰과 대치 중이었어요. 강 의사는 고함을 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를 병원 밖으로 연행했죠. 정 판사는 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범인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김 씨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겁니다. 박 씨는 민호를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아버지를 데리러 가자.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민호는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박 씨와 민호,
그리고 정옥과 경찰 2명이 강원도로 향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김 씨를 무사히 구출하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영과 그녀의 일당은 막대한 재산과 보험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박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박 씨가 마주할 충격적인 진실, 과연 남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 박 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낯선 곳에서 겪고 있을 공포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김 씨가 맑은 정신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곳에 갇혀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더 클까요?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중 숨어 지내던 방공호를 떠올리게 하는 어둡고 습한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죠. 3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아들의 표정에서 후회와 죄책감이 엿보였죠.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께 저지른 배신. 박 씨는 아들이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김 씨가 밤낮 없이 일해 가족을 지켜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외진 곳으로 옮긴 걸까? 경찰관이 뒷자리에서 대답했어요. 증거인멸과 도주를 위해서겠죠. 이런 노인 표적 범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갑자기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영이라는 이름이 떴죠. 박 씨는 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런 악행은 끝내야 했으니까요. 민호가 받자마자 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어요. 경찰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 그리고 빨리 모든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민호가 위치를 물었고 지영은 이미 요양원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오늘 밤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해. 그 사람이 운 좋게 깨어나면 우리 전부 감옥에 가. 지영의 마지막 말에 박 씨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산속 요양원으로 데려간 이유가 명확해졌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손가락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깊은 산길로 들어설수록 폭우는 더 거세졌고 간간이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섬광을 만들어냈죠. 마치 자연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듯 했어요. 산속 깊은 곳, 간판도 없는 작은 건물이 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청송 요양원이라고 적힌 낡은 팻말만이 유일한 표시였죠. 나무 기둥은 부식되어 있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여기가 맞나요? 정옥이 의아해했어요. 건물은 마치 오래전 폐허가 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자라 절반을 뒤덮고 있었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박 씨의 직감이 말했어요.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김 씨를 완전히 숨기기 위한 은신처였죠. 어쩌면 마지막 숨터일지도 몰랐어요. 강원도 경찰이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통화를 마치며 말했어요. 폭우로 도로가 일부 통제되었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 접근이 어렵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창 교사로 일할 때 학교 화재 속에서 학생들을 구했던 그 결단력이 되살아났죠. 기다릴 수 없어요. 남편이 위험해요. 경찰관은 만류했지만 박 씨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감히 맞설 수 없는 인생의 깊이가 담긴 단호함이었죠. 민호가 나섰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지영이 저를 의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바닥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죠. 얼마나 오랜만에 아들의 손을 잡아보는 걸까요? 조심해.
엄마가 곧 뒤따라 갈게. 민호가 건물로 향하는 동안 박 씨와 정옥 그리고 경찰관들은 차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빗소리만이 긴장감 넘치는 침묵을 채웠죠. 박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어요. 김 씨가 군대 가기 전 선물했던 손수건이었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천에는 여전히 그들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지만 민호의 소식이 없었어요. 20분, 30분, 박 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요양원 건물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불안하게 보였죠. 더 기다릴 수 없어요. 박 씨가 결심한 듯 차 문을 열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큰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났죠. 밤하늘을 찢는 번개 속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보이는 실루엣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즉시 총을 뽑아들고 건물로 뛰어갔어요. 박 씨와 정옥도 뒤따랐죠. 빗속을 달리는 동안 박 씨의 심장은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흔들렸어요. 건물 안은 어둡고 습했어요. 오래된 병원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카페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내부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 양탄자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지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방 한쪽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바로 강태준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김 씨를 휠체어에 태운 채 서 있었어요. 김 씨의 손목은 휠체어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강태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주사기 끝에서 몇 방울의 투명한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 주사기를 김 씨에게 놓으려던 참이었어요. 약물 과다 투여로 위장된 사망.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사를 계획했던 거였어요. 박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40년간 억눌렀던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죠. 여보, 김 씨의 눈이 박 씨를 향했어요. 그의 눈에는 또렷한 인식이 있었죠. 그 눈빛 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공포와 무력감, 그리고 자신을 찾아준 아내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강태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늦었어요, 할머니. 이미 계약은 다 끝났고 김 씨 명의 재산은 모두 처분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보험금만 남았죠. 바로 그때 민호가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모든 것이 녹음됐어. 자백도 포함해서.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넌 배신자야. 그의 동료가 황급히 출구를 향해 뛰었죠. 경찰이 그를 쫓았어요. 민호가 강태준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박 씨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이 박 씨의 손을 찾아 꼭 잡았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수십 년간의 부부 생활에서 길러진 그 깊은 유대감은 어떤 말보다 강했죠. 그 순간 강태준이 몸싸움 중에 떨어뜨린 주사기가 바닥에서 굴러와 박 씨의 발치에 멈췄어요. 주사기 속 액체가 바닥에 번졌죠.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던 이웃 노인이 떠올랐어요. 2달 전 갑자기 사망했던 그분도 같은 요양원에 있었죠. 경찰이 강태준을 제압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지영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박 씨는 잠시 눈을 의심했어요. 평생 법과 질서를 가르쳐온 교사로서 이런 광경이 현실에서 펼쳐지다니. 아무도 움직이지 마. 지영의 눈빛은 광기 어린 결의에 차 있었죠. 한때 박 씨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생일 선물을 건넸던 그 눈빛이 맞나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영이 총구를 박 씨에게 향했어요. 왜 그냥 조용히 있지 못했어요?
당신 남편은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재산이 필요한 건 우리 세대라고요. 민호가 절규했어요. 지영아, 정신 차려. 그건 우리 부모님이야. 지영은 비웃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노년을 보냈잖아. 그 시절엔 노인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했지. 우리 세대는 달라. 우리가 살아야 해.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교단에서 문제 학생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었죠. 지영아, 우리 세대가 겪은 전쟁과 가난을 내가 모르지. 하지만 그런 시간을 이겨낸 우리 세대가 지금의 너희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지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잠시 망설임이 비쳤다가 다시 냉정한 눈빛으로 돌아왔죠.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요양원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중우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손에는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고 뒤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총을 빼든 채 서 있었죠. 최지영, 강태준, 당신들의 범행은 이제 끝났소. 이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힘이 넘쳤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로 보였겠지? 하지만 우린 평생 이 사회를 지켜온 사람들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이야. 지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죠. 그 순간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김 씨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어요. 영순아, 이제 집에 가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김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었죠. 손목의 끈을 풀어내는 그 손길이 의외로 능숙했어요. 남편은 박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을 일부러 토해내고 있었어. 약물이 완전히 빠지는데 시간이 걸렸지. 이중호 씨가 간호사를 통해 약 버리는 법을 알려줬거든. 김 씨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6.25 전쟁 중에도 자신의 두려움을 숨겼던 그 강인함을 떠올리게 했어요. 박 씨는 이해했어요. 이중호와 남편이 서로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날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세대를 너무 얕보면 안 되지. 김 씨가 미소 지었어요. 경찰들이 지영과 강태준을 체포하려는 순간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빗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로 바뀌었죠. 천장에서는 먼지가 쏟아졌고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산사태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경찰 한 명이 무전을 받고 외쳤어요.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번개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번쩍이며 방 안을 비췄죠. 귀청을 찢는 굉음과 함께 건물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검은 흙더미와 바위가 쏟아져 들어왔죠. 박 씨는 김 씨를 향해 달려갔어요. 온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듯했죠. 민호는 쓰러진 지영을 일으켰고요. 하지만 출구는 이미 흙더미에 막혀 있었어요. 빗물이 건물 안으로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들은 갇혔어요. 죽음의 함정 안에 갇힌 거였어요. 자연의 분노 앞에 인간의 갈등은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살아남아야만 했죠. 다른 출구가 있을 거야. 김 씨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건물 구조를 살펴봤어. 뒤쪽에 작은 창문이 있어. 김 씨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젊은 시절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이끌던 그 모습이 되살아났죠. 위기 속에서 가족을 지켜온 가장의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손길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들이 아이를 기르고 집을 꾸리고 인생의 풍파를 견뎌온 그 모든 세월이 이 손 안에 있었어요. 물은 계속 차올랐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져 갔어요. 김 씨가 가리킨 뒷문으로 향하는 동안 건물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과연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연의 분노와 인간의 악의가 만들어낸 이중의 함정에서 박 씨와 김 씨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김 씨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1980년대 한파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늦게 귀가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죠. 붕괴된 건물의 잔해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며 차가운 물웅덩이가 점점 넓어졌어요. 이쪽으로 가야 해요. 김 씨가 팔을 뻗어 좁은 복도를 가리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40년 전 신혼 시절 허름한 단칸방에서도 우리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던 그때처럼 단단했죠. 민호가 지영을 부축했고 경찰들은 강태준을 붙잡은 채 김 씨를 따랐어요. 이중호는 정욱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고 박 씨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죠. 그 손길에는 40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자 작은 창문이 보였어요. 바깥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번개가 순간적으로 밤하늘을 찢으며 주변을 비췄어요. 흙탕물이 산길을 따라 흘러내리고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렸죠. 저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김 씨가 말했어요. 하나씩 빠져나가야 할 거예요. 여자분들 먼저요. 그때 강태준이 몸을 비틀며 소리쳤어요. 나를 먼저 내보내. 내가 죽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고.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이 모든 계획의 주동자였던 자의 처량한 모습이 역력했죠. 수많은 노인들의 눈물과 재산을 빼앗았던 그 교만한 의사의 말로였어요. 이중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참 재미있군. 많은 노인들의 목숨을 빼앗고 평생 모은 재산을 훔치더니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우리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그 재산을 모았는지 알기나 해? 박 씨는 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교단에서 학생들 싸움을 말리던 그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모두 함께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그 후에 정의를 논하죠. 건물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먼지가 쏟아지고 금이 간 벽에서 균열이 더 깊어졌죠. 천장에서는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죠. 경찰 중 한 명이 주먹으로 창문을 깨고 바깥을 살폈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섬뜩한 소리를 냈죠. 경사가 가파르고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합니다. 한 명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찰 2명이 나가 밖을 확보했고 이어서 이중우와 정욱이 빠져나갔죠. 바깥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김 씨가 박 씨에게 말했어요. 손을 내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차례야, 영순아.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여보가 먼저 나가요. 당신은 아직 약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다리도. 김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40년 전 남산공원 벤치에서 첫 데이트를 했던 날 그녀를 바라보던 그 따스한 눈빛이 담겨 있었죠.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가족을 위험에 두지 않는다고. 어서 가. 박 씨는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것보다 남편과 아들을 두고 온 불안감이 심장을 더 크게 조여왔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무력감이란. 다음은 민호의 차례였어요. 그가 지영을 창문 쪽으로 데려갔죠. 민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지영이 갑자기 몸을 비틀어 민호를 밀쳤어요. 그리고 재빨리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작은 권총이었어요.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그 금속 표면을 차갑게 비쳤죠. 모두 움직이지 마.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를 체포할 생각은 하지 마. 여기서 죽기 싫으면 날 먼저 보내.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김 씨가 천천히 손을 들었죠.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침착했어요. 지영 씨,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요. 지영이 김 씨를 향해 권총을 겨눴어요. 그녀의 눈에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죠. 당신 때문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계획이 완벽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를 보호하듯 방걸음 앞에 섰죠. 지영아, 총을 내려. 지금이라도 멈추면 좋게 끝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자. 지영의 웃음이 비틀렸어요. 좋게 끝나다니? 너무 늦었어. 민호야, 사람들이 죽었어. 우린 이미 다른 사람들도. 병원에서 강태준이 급하게 말을 막았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죠.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 모두 끝장나. 그 순간 건물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신음하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며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바닥에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김 씨는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40년간 아버지로서 아들을 키우며 쌓아온 무언의 이해, 세월이 만든 깊은 신뢰였어요. 민호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민호가 지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버지, 피하세요. 지영이 놀라 방아쇠를 당겼고 총성이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죠.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호야. 박 씨의 비명이 폭우 소리를 뚫고 밖에서 들려왔어요. 모성애의 본능적인 울부짖음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지영의 팔을 잡아 위로 올려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던 거였죠. 총알은 이미 취약해진 천장을 강타했고 더 많은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 김 씨가 강태준을 밀어 창문 쪽으로 보냈어요. 빨리 나가요. 모두 위험해.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고 바깥에서는 경찰이 그를 체포했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동료도 쉽게 버리는 비겁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방 안에는 민호와 지영 그리고 김 씨만 남았어요. 민호와 지영의 몸싸움 끝에 민호가 권총을 빼앗았어요. 그의 눈빛이 이제는 단호했죠. 지영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강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고통과 분노,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난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야.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웠어. 이제 와서 전부 놓칠 순 없어. 민호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창문으로 나가자. 어서. 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지영이 창문으로 향하는 순간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균열이 천장을 가로질렀고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김 씨가 황급히 둘을 밀쳤어요. 빨리 밖으로. 민호가 지영을 밀어 창문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민호와 김 씨뿐이었죠. 폭풍우 속에서도 빛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먼저 나가세요. 저는 바로 뒤따를게요. 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먼저 가렴. 아버지는 바로 뒤에서 따라갈게. 그때 민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 등 뒤로 점점 균열이 커지는 천장이었어요.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민호의 마음속에 지난 몇 달간의 부끄러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부모님께 저질렀던 배신, 그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였죠. 아버지, 민호가 김 씨를 향해 달려들어 강하게 밀었어요. 김 씨는 창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떨어졌죠. 바로 그 순간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잔해가 쏟아져 내렸고 민호의 모습이 순식간에 가려졌죠.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며
모든 것을 뒤덮었어요. 민호야. 박 씨의 절규가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렸어요. 평생을 교사로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그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죠. 경찰과 이중호가 김 씨를 받아 안았어요. 그는 창문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듯 했어요. 옷은 진흙과 빗물로 흠뻑 젖었고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죠. 그러나 그의 눈에는 더 큰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남겨두고 온 아버지의 고통, 그 눈빛 속에는 세월이 주름진 얼굴보다 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 김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너진 건물을 가리켰죠. 내 아들이 안에 있어. 민호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가장의 얼굴에 이제는 모든 방어막이 무너져 내렸죠. 박 씨는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죠. 1970년대 민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떼던 순간, 대학 입학을 축하하던 날,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녀의 전부였던 민호. 경찰 한 명이 다시 건물로 들어가려 했지만 이중우가 그를 막았어요. 위험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마저 다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침묵 속에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깊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죠. 경찰은 무전으로 구조대를 급히 부르고 있었고 지영은 경찰에게 붙잡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작게 떨렸죠. 그때 무너진 잔해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먼저 돌덩이가 조금 굴러갔고 이어서 나무 조각들이 움직였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깨진 나무 조각 사이로 손이 나타났어요. 흙과 피로 얼룩진 손이었죠. 이어서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어요. 흐릿한 시선 속에서도 의지를 담은 눈빛. 민호였어요. 민호야. 박 씨와 김 씨가 동시에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기쁨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경찰들이 재빨리 다가가 무너진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상체는 빠져나왔지만 하반신은 여전히 잔해에 깔려 있었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죠.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민호가 힘겹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만큼은 강했죠. 불안정해요.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김 씨는 박 씨에게 기대어 다리를 절뚝이며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민호야, 괜찮니?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죠. 괜찮을 리가요. 이 꼴이 어디 괜찮아 보이나요?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폭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호가 힘겹게 손을 뻗어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녹음기와 함께 방수 포장된 서류 뭉치였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것이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강태준의 가방에서. 김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죠. 손가락 관절이 거칠고 굵은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그 손이 서류를 펼쳤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해자 명단이야. 서류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날짜, 재산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각 노인들의 재산 평가액과 이전 계획, 심지어 사망 예정 날짜까지 적혀 있었죠. 강태준과 지영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조직이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였어요. 노인재산관리센터라는 가짜 조직명도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과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목록 끝에 있는 다음 타겟 명단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중호의 이름도 있었고 동창회에서 만난 박 씨의 친구들 이름도 여럿 있었죠. 그들 대부분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고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자들이 이중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주름진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만졌죠.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자들이었군.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우리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것들을 경찰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노인분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죠.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끔찍한 일에 가담하다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 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40년 전 아기 민호의 열을 재던 그 손길 그대로였죠. 괜찮아, 우리 아들. 내가 살아있어 다행이야. 그게 다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구한 것이 그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는 듯했죠. 저도 공범이에요. 지영의 계획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처벌받아야 해요. 김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평생 가장으로서 키워온 단단함과 아버지로서의 무한한 사랑이 공존했죠. 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인생은 길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는 항상 있단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산길을 따라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구조대가 도착한 거였어요. 폭우는 여전했지만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조금씩 새어나왔죠.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용기를 내보셨나요? 때로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민호를 구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구조대원들이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우고 그를 안전하게 꺼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았죠. 김 씨와 박 씨는 한시도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40년간의 부부 생활에서 그들이 함께 마주한 또 하나의 위기.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함께였어요. 구조대가 민호를 응급 처치하는 동안 박 씨와 김 씨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의료진은 민호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다리 골절과 몇 개의 갈비뼈 부상,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이었어요. 경찰은 지영과 강태준을 체포해 경찰차에 태웠어요. 지영은 민호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공허함과 어쩌면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김 씨는 박 씨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민호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40년 전 갓 태어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과 벅참이 다시 찾아왔죠.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앰뷸런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김 씨가 갑자기 무언가 기억해낸 듯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그러고 보니 나 중요한 걸 깜빡했네. 박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요? 김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만 보여주던 그 특별한 미소였죠. 우리 집 바닥 밑에 다 있어. 뭐가요? 원본 등기부, 통장, 인감도장, 모두 집 마루 밑에 숨겨놨어. 박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입이 조금 벌어졌죠. 당신이.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지혜가 깃든 미소가 번졌죠. 난 항상 당신을 믿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뒀지.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으니까 항상 비상용 대책을 마련해두는 법이야.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배운 거지. 박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40년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줄 알았던 그 모든 순간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그 어둠의 시간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 깊은 공감의 빛이 어렸죠. 역시 김 선생, 나도 그랬다네. 장롱 뒤편에 모든 중요 서류 복사본을 넣어뒀지. 우리 세대는 만만치 않아.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세대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죠.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민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게 말했어요. 힘은 없었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아버지, 모든 걸 되돌려 드릴게요. 제가 지영과 함께 판 재산도 그동안의 잘못도 모두. 김 씨가 아들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죠.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재산은 또 모을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우리의 전부란다.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어떤 집보다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가족이야. 앰뷸런스는 산길을 빠져나와 넓은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뒤로는 폭우로 무너진 건물과 그 안에 묻힌 어둠의 시간들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치유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어쩌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돈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평생을 함께하는 그 특별한 인연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겠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박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40년 전 허름한 새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들의 여정이 떠올랐죠. 그때도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 강인한 남자의 눈에서 진실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민호와 함께 더 강한 가족으로. 그렇게 오랜 기다림과 갈등은 끝이 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3개월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어요. 노인 학대 및 재산 갈취 범죄 조직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박 씨는 남편 김 씨의 휠체어를 밀며 법원으로 향했어요. 김 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죠.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그의 맑은 정신도 돌아오고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피고인석에는 지영과 강태준, 그리고 그들과 공모한 11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지영과 강태준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박 씨는 가슴속으로 맹세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여보. 검사는 강력하게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삶과 존엄성을 파괴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지난 3년간 최소 23명의 노인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중 5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재산을 빼앗기고 요양원에 갇혀 무력감 속에 생을 마감한 노인들의 이야기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은 흐느꼈어요. 그때 강태준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죠. 나는 그저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주모자는 따로 있어요. 그의 손가락이 지영을 향했어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면
김 씨도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죠. 김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40년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죠. 증인석에 법원 사무관 박민호를 부릅니다. 민호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사고 이후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죠. 검사의 질문에 민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지영의 계획과 자신의 가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선택까지. 왜 이런 일에 가담하게 되셨나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제 잘못입니다. 증언이 끝난 후 민호는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에 박 씨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잘못을 미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재판은 2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죠. 지영과 강태준에게는 각각 12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민호는 자수와 증언, 그리고 피해 복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죠. 법원은 또한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박 씨와 김 씨의 재산은 원상복구되었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재판장을 나서는 길에 민호가 부모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결의가 담겨 있었죠.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든 제 잘못을 갚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는 텅 빈 새방에서도 행복했잖아. 사람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로 더 깊이 깨달았어. 집에 도착하자 정옥과 이중호가 환영 파티를 준비해 놓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모임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김 씨가 좋아하는 떡갈비와 박 씨가 잘 만드는 호박죽이 놓여 있었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네요. 김 씨는 집에 돌아왔고 악당들은 감옥에 갔어요. 정욱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중호는 신문을 보여주며 심각하게 말했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독거노인의 재산을 노린 요양원 직원들이 체포되었대요. 우리처럼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신고했기 때문이죠.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노인 학대와 노인 권익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죠. 그날 저녁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노인 학대와 사기를 막기 위한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정욱의 의료 지식, 이중호의 법률 친구들, 그리고 박 씨의 교직 경험을 모아 노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죠.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박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도 돕고 싶어요.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박 씨와 김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 세월의 깊은 교감으로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김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함께하자, 민호야.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이니까. 한 달 뒤 실버지킴이라는 이름의 작은 단체가 출범했어요. 박 씨와 김 씨, 정욱과 이중호가 중심이 되어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고 도움을 주는 활동을 시작했죠. 민호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SNS를 관리하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첫 활동은 충격적이었어요. 송파구에 사는 윤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사기꾼에게 속아 전세금을 모두 날릴 뻔한 상황을 발견했죠.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지켜드렸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갇힌 최 할아버지를 구출한 일이 있었어요. 정욱의 의료 지식으로 잘못된 진단임을 밝혀내고 이중호의 법률 네트워크를 통해 법적 지원을 제공했죠.
그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소개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젊은 변호사들과 의사들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대학생들은 노인 가정 방문 봉사를 시작했죠.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의 열정과 기술력과 만나면 정말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김 씨가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박 씨와 김 씨의 집 마당에는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실버지킴이 1주년 기념일이었죠. 이제 그들은 전국에 지부를 둔 공식단체가 되었고 수백 명의 노인들을 도왔어요. 법적 문제부터 건강상담, 디지털 교육까지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원했죠. 그날 저녁 기념 케이크를 자르며 박 씨는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는 것을, 자신과 남편이 겪은 고통이 다른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보, 행복하세요? 박 씨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그들은 뒷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은 채로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내고 더 강해졌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박 씨가 감사함을 담아 말했어요. 김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들의 옆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는 실버지킴이의 운영을 돕고 법무법인에서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일을 시작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날들을 지나 이제는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요.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배신했던 제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박 씨가 아들의 말을 자르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지. 가을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당에 핀 코스모스가 살랑거렸죠. 김 씨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비롭다고.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부는 돈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은 안전하신가요? 혹시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이나 재산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박 씨와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시작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어요. 노인의 지혜와 경험이 존중받는 사회,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그들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의 시작이 된 박 씨와 김 씨.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고.